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아까 인사는 다 드렸었고요. 예. 지금 시간에는 이제 가장 뭐 항상 이 3개월씩 이제 분기로 한 학기씩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계절 학기로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지금 매번 이제 기초 과정은 매번 돌아갑니다. 반복됩니다. 그래서 기초 과정에 다소 뭐 또 기초 과정에서 집중하셔야 될 분들은 또 중급 과정 시간 되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또 하나도 이해가 전혀 안 되죠. 예. 또 이해 안 되시고 또 중급 과정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고급 과정 이해하면 또 전혀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그래서 그 시간대에 너무 집중하시다 보면 그걸 이해를 하시려고 완전히. 근데 실제적으로 완전히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제가 선생님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이래 많은 이해를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래 좀 잘 지나가면서 이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예, 우리 선생님 어떻게 명리학 예 한번 들어보러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은 가장 첫 번째 가장 또 궁금해하실 거예요, 사실. 근데 뭐 익히 많은 선생님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러면 명리학이라 하는 게 뭘까? 과연 명리학일까? 이게 학문이 맞나? 그죠? 아, 그럼 또 뭐 학문이 아니면 명리 이론이냐? 그죠? 뭐 학문적 가치가 있나? 뭐 과학적 어떤 뭐 가치가 있느냐? 근거가 있느냐? 이런 이제 설들이 많죠. 많은데 제가 주장하는 건 학문이 맞다라고 봅니다. 이미 제가 주장한 바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면서 중간에 지금 우리가 하고 이제 과거에는 이게 하나의 집대성 되지 못해서 우리가 옛날에 할머니들이 손으로 이래 막 짚어보고 이래 했지 않습니까? 그 띠 개념으로 그죠? 당사주적 개념으로 그죠? 띠만 가지고 본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는 그렇게 이제 상당히 얼마 안 됐죠.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할머니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띠만 가지고도 이제 그렇게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서자평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학문은 이거 자평명리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집대성 된 지가 불과 몇백 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가 뭐 육현이 다른 학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가장 거기서 중심적인 역학으로서 그죠? 주역에 이어서 성리학에 이어서 역학으로서 예,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에 아까 뭐 토정 선생 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면서 명리 학문으로서 자리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자평 명리학입니다. 그럼 이 자평 명리학은 일주 지금 아직까지 말씀을 일주가 뭔지도 모르실 텐데 이제 생일 태어난 날입니다. 날 띠라는 개념이 아니라 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래 60갑자를 풀어서 이제 해보는 건데 그래서 이 명리학으로서의 학문으로서 서자평 선생이 이미 다 집대성 해놓은 걸 또 각 학파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 그걸 또 똑같은 내용을 책을 원어를 가지고 해석을 이래 합니다. 해석을. 그죠? 학자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달리 해석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여기 특히 지금 우리 명리학에 보면 상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상. 코끼리 상 따라서 상, 형상, 기운 보이지 않는 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얘기,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뭐 장님 봉사 만지듯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들도 하고 실제적으로 없는 어떤 형상, 이런 그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내가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눈 감고 코끼리 다리를 만졌을 때 그 넓고 평평한 게 코끼리 모양으로 그림을 그렸을 것이고, 그죠? 또 한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 모양 그것이 코끼리 코라 할 것입니다 말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코끼리가 맞는 거죠. 내가 바라본 방향이, 내가 만져본 방향이 그것이 달랐다는 거지. 그러나 전체적인 건 코끼리 상이라는 얘기죠. 그런 어떤 측면에서 상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상을. 그래서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하얀 백지와 같은 그런 공부 전혀 접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오히려 제가 전달해 드리기가 쉽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을 잘 믿거든요. 왜? 하얗거든. 그냥 깨끗하거든. 근데 개인적으로 독학을 좀 오래 하신 선생님들은 인터넷에서는 이렇던데 이렇게 표현하던데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또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니고 어느 게 맞나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갈등을 생기게 돼요. 이제 그거는 제가 어떤 말씀드리냐면 그게 틀리고 이게 맞다라는 개념은 아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졌기 때문에 코를 형상을 가지고 코끼리라고 표현을 한 거고, 나는 코끼리 엉덩이를 만졌기 때문에 나는 엉덩이를 코끼리라고 표현한 것일 뿐이다는 얘기죠. 그러나 코끼리상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럼 그 왜 그리 차이가 나느냐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코끼리 코를 가지고 자꾸 코끼리를 하노? 고집하노? 넓은 다리, 허벅다리 만져놔놓고 왜 엉덩이 만져놔놓고 저걸 코끼리가 저렇다고 고집을 하노? 이게 잘못된 거죠. 저것도 맞고 이것도 맞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코끼리는 맞는데 그래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다. 우리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점쟁이가 아니거든. 학문으로서 풀어나가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표현했고 나는 이렇게 표현했을까를 연구를 하시면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래서 저런 표현을 했겠구나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아예 아니다. 일구 가치도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그 사람이 나름대로 공부한 어떤 그 방향성이나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이 틀리고 이 말이 맞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가 아니라 왜 그랬을까? 그죠? 왜 그리 표현했을까라는 걸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명리학은 아까 제가 잠깐 우리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이 학문을 배워서 삶 속에서 참 잘 쓰고 계시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 또 배우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유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배움의 반복이지 않습니까? 배움의 반복인데 그럼을 통해서 노하우가 축적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명리학은 또 뭐냐면, 특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명리학은 우리 생년월일을 따지고 보면 그 사주와 8글자로 만들어서 이제 60갑자로 적용시켜서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보는 건데 왜 사람들한테 그게 적용이 되나? 달성공원 앞에 자리 피고 앉아갖고 사주 풀어갖고 올해 운 좋고 조심하고 다리 부러질 테니까 부족해라 어떤 이런 이렇게 상당히 왜곡된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걸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만큼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학문으로서 정립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신뢰를 얻기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가 써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대개 우리 사람들이 명리학에 대해서 생각해 본 당연히 없고, 우리가 어느 세상에서 숨쉬고 살고 있다는 것조차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 현실에 여기 와 있지만은 우리가 사는 공간이 어디냐는 거죠. 명리학이 거기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먼저 아셔야 될 내용은 자연입니다.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 삶과 인간들의 삶과 관계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공간의 아파트에 어디에 살면 자연 속에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자연과 더불어서. 모든 동식물 생명체와 더불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저 자연에 있는 동식물 생명체들은 어떤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 거죠? 하늘의 기운적인 거, 그죠? 땅의 자양분을 먹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죠? 그런 어떤 사계절을, 어떤 변화함을 바꾸어 가면서 어느 것이 봄에는 나한테 유리했고, 가을에는 또 누구한테 유리했고, 여름에는 또 누구한테 유리했고, 그 사물의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딥니까? 그 자연 속에 있는 거죠. 자연 속에. 우리 사람들도 그것을 지금 이 명리학적으로 풀어본 거예요. 저 자연의 식물들이, 저 한 그루의 나무가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전신이 파랗게 새싹들이 막 피어 올라옵니다. 누가 우애해갖고 피어납니까? 그 생명체가 왜 봄이 되면 파랗게 그 생명체들이 살아서 자라려고 시작하냐는 거죠. 봄이기 때문이었다는, 봄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생명체는 어떻게 살아간다? 결국은 우주 대자연과 땅의 기운들이 서로 관계를 가져가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하면서, 그죠? 그런 관계 속에서 전부 생명체들이 살아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자체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 밑에서 낳고 가족들끼리 이래, 또 지인들 뭐 학교 다니면서부터 이래, 이게 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명리학이라는 학문이 점점 저 자리매김하면서 우리 사람은 자연과 똑같다. 자연의 환경 받는 것과 똑같은 환경을 받고 있다라는 걸 점점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봄이 되니까 모든 만물이 파랗게 되고, 여름 되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화하게 꽃을 피운다는 거죠. 생명체들은 꽃을 왜 피웁니까? 그 꽃 속에서 결실을 맺기 위함이죠. 그게 언제? 겨울에 열매가 납니까? 가을에 똥주똥 나요. 가을에. 이게 그런 시기가 겨울엔 또 어떻습니까? 가을이 그래 됩니까? 꽃이 떨어지면서 가을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건 누가 그랬습니까? 자연 현상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자연이란 말은 스스로 그렇다는 거거든요. 인위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 스스로 그렇다는 것이 바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서로 영향을 받아가면서, 그게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천수상지수형 한다는 거거든요. 그의 결과체입니다, 자연이.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어디서 삽니까? 다른 세계에서 삽니까? 똑같은 그 자연의 형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영향을 안 받는다 하는 게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모르죠. 신의 영향을 받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안 보이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명리학적으로는 그 자연의 기운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그 어떤 여러 가지 영향들을 우리 명리학적인 기호로, 어떤 수학적인 기호로 만들듯이 명리학적인 기호로 몇 가지를 음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음양에 변화하여, 이렇게 표현한 거죠. 밤낮이 바뀌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음양이 변화한다. 이제 이렇게 모든 게 변화하는 것을 이제 음양을 변화한다. 이렇게 표현만 명리학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바로 음양의 변화 이치다, 이렇게 하거든요. 변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자연일이 살펴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해가 지나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봄에는 누가 자들이 물 갖다 뿌려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무 저 뿌리에서부터 해서 수분을, 자양분을 먹으면서 희망을 뜻한 거죠. 파란 새싹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가을, 겨울에 그렇습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니죠. 거기 그 때에 그렇다는 거죠. 희한하게, 기가 차게
기가 차게 자연이 그렇다. 과학으로 그 증명됩니까? 태양의 기운이 한 그루의 식물이 꽃을 피우려고 하면 태양의 빛이 있어야 될까요? 없을까요? 자라면 빛이 있어야죠. 밝음이. 그죠? 있어야 된다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한테도 그와 똑같다. 그럼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사주와 팔자가 다른 건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제 우리는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내가 좀 더 전할게. 오늘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특히 자연의 영향을 깊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걸 각 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자연에 있는 것들도 보면 봄에 자라나기 힘든 것들은 어떻게 물이 자양분이 있어야 야들에 새파랗게 자라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서 자양분이 있는 곳까지 뿌리가 깊이 자리합니다. 거기서 내가 살 수 있는 자양분을 빨아 올려야 되니까. 그러면 여름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이 수분이 우리가 풀피리 끄고 풀듯이 저 위에 나무 꼭대기 저까지 잎까지 전부 다 파랗게 그 자양분이 다 간 거죠. 그걸 먹고 잔 거죠. 그래서 태양이 비치는 여름에 되니까 어떻습니까? 더 자라나면서 꽃을 피운다는 거죠. 그럼 꽃 피운 다음에 꽃이 떨어지니까 안에서 열매가 나오는 걸 결실을 맺어진 거고, 이러한 환경들 속에서 그 자연에서 꽃을 누가 일부러 땄습니까? 그 안에 열매를 누가 자연이 그래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도 반드시 그렇다는데,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어떤 공식 어떻게 이제 풀어봐야 되는 거냐죠. 그게 이제 명리학적인 거죠. 그래서 자평 명리에서는 우리 생년 월일시, 그죠? 그 따지고 보면 연월일시죠. 이 연을 태어난 요 날, 요 시를 가지고 이제 이 명리학적 용어로 풀이를 합니다. 그죠? 그 이제 60갑자를 하죠. 아시겠지만 하늘의 기운을 뜻하는 그 천기를 뜻하는 기호를 10개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면허증 다 갖고 계시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게 10개입니다. 그걸 갖고 기호로 표시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계절의 변화하는 거, 땅에서 변화하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변화하는 그 기호를 우리가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라고 띠로 얘기 들어보셨죠? 뭐 지띠, 소띠 뭐 하는데 그게 12개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변화의 영향을 받고 변화하는 게 자연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년월일시를 아까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주는 이 기둥주자라서 4개의 기둥이라는 뜻이죠. 자, 그걸 이제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그리려고 하면 요겁니다. 하나, 둘, 셋, 4칸이죠. 그래, 천지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아까 이제 거기 이제 60갑자라고 이제 서로 이제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하늘의 기운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글자가 갑이었죠. 갑, 월, 병, 정 이래 나가잖아, 그죠? 시험 칠 때 이래 안 나갑니까? 이래 나가면 지기 땅에서 가장 기운을 먼저 하루가 바뀌는 시간은 몇입니까? 자시죠. 자시. 자. 쥐를 상징하는 자시. 자시다 하면은 이 새벽에 이 모든 짐승이 깨어나는 시간, 축시.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은 깨어나는 시간, 인시. 이걸 쭉 위에 거는 10개, 밑에 거는 12개가 이렇게 아우러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죠. 천의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우리가 서로 작용을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이 생년놀이를 풀어보니까 올해 무슨 해인지 혹시
우리 이미 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 중에 올해가 무슨 해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렇죠. 먼저 공부를 하신 분은 알잖아. 그죠? 올해가 인년이죠. 오늘 이민년 맞아. 들어보셨죠? 예. 제사절 됐어. 예. 올해가 2022년도가 인민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또 지금 몇 월이죠? 6월이잖아. 6월에 또 이민 다음에 또 다른 60갑자가 또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요게 생연 두 글자가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요리, 태어난 달 또 두 개가 들어가겠죠. 태어난 날, 일, 두 개가 들어가겠죠. 태어난 시, 또 천지의 기운으로 두 개가 들어가는 요게 사주란 말입니다. 네 개의 기둥, 사주. 요 중에 글자가 몇 개 들어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팔자. 그래 결국은 사주란 말이나 팔자란 말이나 같은 글자는 거죠. 그냥 팔자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도 그거 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왜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 그래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래 내 팔자란 말입니다. 내 팔자라는 거죠. 그 이것들이 결국은 이걸 풀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푼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기호로 명리학적으로 기호로 만들어 놓은 것을 자연이 변화하는 모양새로 그대로 풀어본 거예요. 그래 풀어보면 이 사람한테는 어떤 특장점이 있겠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혹시 오늘 사주 지금 아실 수 있을까요? 누가? 넣어보면 바로 나올 수 있는데. 자, 원래 이제 인이죠. 이민. 병호. 예? 오늘 병호. 병? 월. 병호 달 지금. 그 22년 원래 지금 현재 22년 오늘이 6월 9일이죠. 9일 지금 시간이 16시로 잡고 그죠? 요 사주를 한번 보시면 그러면 오늘이 무슨 달입니까? 오늘 계산할. 기사? 개. 계사. 또 지금 시는 미시죠? 3시 반이 넘으면 이제 신시네. 신시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천간은 뭐 붙습니까? 예? 경신. 병신? 선생님 보통이 하셔야겠다. 경? 예. 오늘은 2022년도 6월 9일 양력으로 그죠? 지금 16시 기준으로 태어나면 요런 사주에 8글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자연이 변화함을 그러면 이제 자연의 거와 빗대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연을. 그럼 여기서 다시 자연은 음양으로 변한다라고 아까 그죠? 낮과 밤, 음과 양, 추위와 음양으로 변한다라고 했는데 그 음양을 변화하는 모양을 그죠? 우리 태극의 변화라 태극에 그죠? 그 변화하는 모양새를 또 5가지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음양으로 변한다. 크게는 우리가 변화하는 것은 음양으로 변한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걸 다시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어떻게? 시작도 금방 처음 시작하는 게 있고 그 시작했는 놈을 더 막 뛰어나게 확산하는 게 있고 그죠? 또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게 있고 어떤 변화하는 모양새가 다양하다는 거죠. 그걸 5개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걸 오행이라고 합니다. 오행은 어떻게? 목화, 토, 금, 수로 오행. 한자가 나오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죠. 명리학은 한자 한 20대자만 알면 끝입니다. 20대자만 알면 계속 그것만 나오거든요. 그래 어려운 끝에도 그것만 알면 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한자를 안 쓰셔도 됩니다. 안 썼어도 관계는 없어. 그냥 자 여기 제가 뭐 임인 썼습니다. 임인 이래서만 뭐 누가 뭐 때립니까? 이래 쓴다고 해서 누가 뭐 쏘십니까? 써도 관계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래 해야 또 이습이잖아요. 옛날은 그래도 명리학인데. 근데 실제는 몇 개 아닌데 천간에 아까 10개를 했죠. 지지에 12개를 했죠. 오행이 있었죠. 이게 몇 개입니까? 22개, 오행 27개. 대충 한 30개 정도만 알면 명리학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자연의 변화하는 걸 5가지로 특히는 이제 음과 양으로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5가지로 분류해놨다 했지 않습니까? 기호를 만들어 놓은 거죠. 좀 더 세분화하니까 하늘의 거 10개, 지기의 거 12개까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선 오늘 아까 이 시에 태어난 이 아이를 보니까 야가 자연에 하나 툭 떨어졌어. 태어나서 그러면 어떤 기호를 갖고 있나 보는 거죠. 야들 하나하나를 다 풀어봅니다. 이제 사주를 열어놨으니까 이제 풀어봐야죠. 풀어보는 거죠. 그걸 풀어보니까 이제 목화 토금수로 자연이 변화하는 모양새로 풀어본 거죠.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 그죠? 우선 보이는 거는 목이 하나 있더라. 그죠? 그 다음에 또 화에 해당되는 글자가 또 있거든요. 하나, 둘, 셋, 3개 있죠. 또 그다음 토에 해당되는 글자는 어디 있습니까? 없음. 그죠? 그게 잘 안 보이죠. 그 다음에 금에 해당되는 글자는 어디 있습니까? 금에 해당되는 글자는 또 있거든. 하나, 둘, 있죠. 수에 해당되는 글자 하나, 둘, 이래 있죠. 그래서 보니까 1개, 3개, 2개 총 8자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주 팔자에 대한 것은 이제 완전히 이해되시죠. 사주 팔자가 사주 속에 8글자, 4개 기둥에 8글자라는 뜻이고, 이렇게 이제 이 명리적인 어떤 그 기호로 다 이래 열거를 해봅니다. 해보니까 목이란 게 하나, 화란 게 3개, 토라는 것은 없고, 금이라는 게 2개, 수란 게 2개 있더라는 거죠. 요 글자 하나하나가 목화, 토, 금, 수에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은 요때 태어난 이 아이의 사주 구성은 자연에서 볼 때는 목이 1개, 화가 3개 이렇다는 얘기죠. 음양으로 볼 때는 음양으로 나누어서 보면 여기는 양이고 여기는 음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럼 이 아이는 자연에 있는 어떠한 나무와 같나, 어떠한 생명체와 같나라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는 한자는 나무를 뜻한 거죠. 나무를 뜻한 거, 불을 뜻한 거고, 흑토자를 썼고, 쇠금으로 썼고, 그저 술은 물로 쓴 거예요. 근데 자연에서 보면, 자, 이 나무의 한 그루의 나무가, 그죠? 이 나무의 한 그루가 화가 3개다. 그러면 나무가 작은 나무 하나가, 그죠? 화가 3개인데 꽃을 많이 피웠다는 거죠. 꽃을 많이 피웠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금수는 뭡니까? 금은 이 쇠로 썼지 않습니까? 바위. 그죠? 요건 땅을 이야기하지만, 토는 흙을, 땅을 이야기하지만, 이 금은 쇠, 바위, 이런 환경을 뜻합니다. 그런 딱딱함을 뜻하죠. 그럼 이 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큰 이 흙이 아니라 바위 속에 바위 틈에 있다는 거죠. 이 수는 바위 틈에서 나오는 물이죠. 그 바위 틈에 물이 흐르는 공간에 그것에 이 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꽃은 많이 피었어. 오늘 그림이 좀 되네. 진짜 그리고 보니 그렇네, 그죠? 오늘 진짜로. 제가 깜짝 놀랐다 오늘 진짜.
아닌데. 제가 그리고는 진짜 딱 그랬다. 이런 모양이란 얘기죠. 형상을 그려보니까. 그러면은 뭡니까? 또, 자, 아까 이걸로 표현한다면은, 요거는 이제 나무니까 이제 목이나 겠고, 그죠? 또 이 꽃이 피고 확 이 발산하는 이런 기운을 이제 이 화라고 합니다. 또 하나를 화라 하면 이것만 화다라는 게 아니라 또 하늘에서 비춰주는 이 빛, 이 태양과 같은 이것도 화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그죠? 금은 쇠, 바위 이런 걸 뜻하고 또 하늘의 금은 어떤 금 여기에 열매가 맺혀 있는 거 요것 또한 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수는 이 물줄기의 수는 수라고 하기도 하죠. 이건 수라고 하기도 하는 게 이 자양분을 이제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 관계에서는 우리 인간들 속에서는 수란 휴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지혜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혜의 근원은 그러면 결국 금이죠. 명약적 기호로 표현한다면 금이 없는 수는 지혜를 뜻한다. 수가 있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수가 잘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머리가 좋습니다. 명석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면은 금이 없는 수만 있는 사람과 금이 있는 수와의 차이는 계속 공급해 주는 거, 공급원이 되죠.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지속성이 없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이 명에 이날 태어난 이 명의 사주 8글자를 열어보니까 이러한 그림의 모양새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런 모양새가 나오면 이 명에서 필요한 게 뭐일까라는 거죠. 자연에서.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 명에서 필요한 게 뭐일까? 한 그루의 나무가, 그죠? 물은 있지만은 이 나무는 생명체는 어디서 자라는 게 제일 섭니다. 이 목은 나무이기도 하지만 생명체를 뜻합니다. 생명체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좋은 토질에서 자라나는 게 가장 좋겠죠. 바위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좋은 토질에 있어요, 원래는. 그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죠? 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생명체는 꽃을 피우고 아까 화가 꽃을 많이 피운 거죠. 많이 피우고 금의 결실도 갖고 있어요. 그죠? 금의 결실도 갖고 있고 금을 다 따고 난 뒤에 휴식까지 할 수 또 생명체의 어떤 이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다 결국은 바위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토질이 좋아야 되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이 나무를 바위 위에 있지 않고 좋은 땅에다가 토질이 영양분이 많이 있는 좋은 토질에다가 옮겨놓으면 야는 어떨까요? 환경이 그런 환경으로 달라진다면 바위 물기는 수분은 자양분은 억지로라도 빨아물 수 있지만 그래서 꽃을 많이 피우긴 하는데 그죠? 만약에 이 나무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환경이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래 좋은 환경에 진짜 자양분이 많은 좋은 토질의 환경으로 바꾸어 놨을 때 이 나무는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고 그 활짝 핀 꽃에서 더 좋은 결과물을 더 좋은 진짜 과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현재의 상태보다는 자연을 그대로 갖다 놓았을 때는. 그래서 기초과정에서는 우리가 이 자연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연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 결론적으로는 그나마 이 생명체는 이 나무는 이 환경만 바꿔주면 굉장히 좋겠다. 결실이 좋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연에 가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 토라는 게 없잖아요. 토라는 게 없잖아. 토. 그럼 야는 원래 토에 있어야지. 땅에. 좋은 땅에. 그런 환경으로만 바꿔주면 이게 좋아진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야는 이날 태어난 야는 자연을 빌어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러한 모양새가 나오는데 아쉬운 거는 좋은 환경이 있지 않구나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좋은 환경이 있다면 이 아이는 어떨까요? 이 아이의 삶은 훨씬 더 지금 이 상태보다는 격이 높아지겠죠. 결과가 뻔히 나오잖아요. 이걸 자연의 상태를 우리 인간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모양새로 명리학적인 근거로 모양새로 명리학적인 기호로 풀어본 거예요. 풀어보니까 아쉬운 게 이게 있더라는 거지. 근데 이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환경을 야한테는 이게 어떤 삶을 살아야 이 환경이 되냐는 거죠. 이걸 좀. 자, 야한테는 이미 이제 아시는 분들 알잖아. 야는 술인데 토라는 나요. 그죠? 토는 이 관을 뜻하니까. 관은. 그냥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 또 토라 하는 거는 이 변화하게 하는 변화를 소통하게 하는 하나의 어떤 기운적인 것이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토는 토를 표현하자고 하면 멈춤을 말하는 멈춤. 아까 흙을 표시한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환경이라고도 말씀드렸지만은 멈춤을 뜻합니다. 목과 화는 처음 출발하는 거는 목이고 나가는 거는 화였죠. 화를 뜻합니다. 근데 이게 다시 떨어지죠. 원위치로. 내가 던지면 원위치로 돌아오잖아요. 목화토금수라 이게. 이게 목화토금수고 다 기호로 명리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출발해서 내 손에서 출발해서 나가는 거는 처음 출발했으니까 목이라 했고 생명체가 처음 출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명리학적 표현. 화는 더 확 나간 거죠. 나가는 게 더 나가고자 하는 기운이에요. 이걸 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바로 돌아온 거죠. 돌아온 것도 금과 내가 잡은 상태 그대로 멈춤의 상태. 이걸 수라고 하는 거죠. 명리학적으로. 돌아오는 거는 금의 상태, 기운이라고 하죠. 그럼 토가 어디 있습니까? 토는 가운데 끝에 양에 올라가고자 하는 끝 내려오기 직전에 바로 멈춤 상태입니다. 딱 끝에서 멈췄다가 내려오지 이런 건 없거든요. 그 상태를 토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 명리학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토에 대해서 토라는 개념에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토라는 거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토는 뭐냐면 기운적인 토는 음과 양을 변화하게 하는 거죠. 그런 기운이죠. 다시 말하면 꽃을 피운 상태, 자연에서의 꽃을 피운 상태를 화라고 하는 화. 생명체가 자라는 것을 목이라고 했고 꽃을 화하게 피운 상태. 우리 사람들은 생활 활동이 가장 왕성할 그런 시기를 화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 시기를. 그러면 토의 시기는 화의 시기에서 금의 시기로 변화하게끔 하는 기운이죠. 가다가 내가 다시 돌아가야지 이거거든요. 이러한 기운을 꽃이 피운 자연에서는 꽃이 핀 상태에서 꽃이 시들면서 좀 있다가 떨어지죠. 꽃을 더 이상 피지 않아. 사람도 키가 자라서 더 이상 자라지 않은 상태. 다 이런 상태. 그렇게 하는 기운. 그러면 꽃이 떨어진 거죠. 꽃이 그만 자라, 멈춰진 상태가 토의 기운에 개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뭡니까? 꽃이 많이 자랐어. 이빠이가 아니라 최고로 자랐어. 그죠? 자란 상태. 자라서 멈춤이죠.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시들어들잖아. 여기서 계속 나가는 상태와 또 시들은 상태와 같이 공존한 거죠.